장의 두 번째 부분 다룰 차례죠. 개인 재무제표의 작성과 평가. 어떤 분이 칠판을 지워주셨나? 제가 지우는 것보다 깨끗하게 지우셨어요. 어떻게 재주도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이 분필이 이렇게 나가는데 잘 나가네요. 깔끔하게 아주. 개인 재무제표의 작성과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죠. 개인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자산상태표와 현금 수지상태표, 개인의 수지상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인 대차대조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건 이제 기업에서 본던 건데요. 대차대조표를 개인 분야의 대차대조표가 이게 자산상태표예요. 기업의 대차대조표는 그 기업의 재정 상태가 어떠냐, 재무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가계에서도 자산상태표를 보면 가계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보통 재정 상태를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대차대표 보면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및 자본 이렇게 표현하죠. 가계에서는 자본이라고는 안 하니까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우리는 흔히 그걸 순자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대차대조표는 세 파트로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순자산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 내가 가계 상태를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있다. 현금이라고 안 하고 현금성 자산 이렇게 얘기한 거는 현금뿐만 아니라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즉 유동성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은 아니어도 예금 통장이 있다 그럼 바로 뺐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금 같은 거는 유동성 자산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현금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현금성 자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가계 재산은 보통 많이 축적되는 게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돈 많으면 부동산을해서 돈을 많이 박아놓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부동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산이 있어요. 투자자산, 그리고 개인 소유물. 개인 소유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필, 볼펜 이런 개인 소유물은 그렇게 가치가 나가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부자들이 개인 소유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채 하나만 해도 뭐 2천만 원짜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또는 자기네 집에 있는 난 키우고 있는 게 있는데 수석이나 분재가 있는데 아주 고가품이야. 혹은 골동품이 있는데 아주 고가품이야. 이건 다 재산 목록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개인 소유물들 이런 것도 자산으로 파악을 해보고요. 여기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기타 자산 이런 것들을 쭉 자산을 뽑아보고요. 부채는 단기 부채, 그러니까 단기 부채라는 얘기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단기 부채라고 하고 오랫동안 안 갚아도 되는, 나중에 갚아도 되는 걸 장기 부채라고 하죠. 그러면 단기 부채는 어떤 거냐면 당장 갚아야 되는 거는 보통 카드 대금이라든지, 카드는 돈을 길게 못 쓰게 해요. 빨리빨리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 대금 또는 세금 또는 보험료 이런 건 내가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 개념으로 봐요. 짧은 기간 내 단기 부채라고 하고요. 장기 부채는 대출금, 내가 은행에서 뭐 3년 만기로 뭐 대출을 받아왔다든지 집을 사기 위해서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장기 부채가 되겠죠. 순자산은 여기에 총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즉 총 자산 마이너스 총 부채 이렇게 하면 이걸 순자산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자산 상태를 평가하는데 이 자산 상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느냐? 이 자산 상태의 평가는 상대 평가를 해야 되겠다. 상대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상대적 평가를 하냐면요.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이 적은 사람 이렇게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 평가는 항상 재무 목표나 각 개인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재무 목표 또는 재무 상태에 따라서 상대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부채, 빚을 얘기해도요. 1,000만 원 빚을 지고 있다. 어떤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의 빚이
과도한 부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의 빚은 별로 빚 개념도 없을 정도로 작은 빚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의 재무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 재무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산 상태를 평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개인의 재무 구조를 살펴보는 게 자산 상태표라면, 두 번째는 개인 수지 상태표 또는 뭐 현금 수지 상태표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 수지 상태표, 현금 수지 상태표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수입과 지출이 그 가정은 지금 얼만큼 들어오고 있냐,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알아보자라는 얘기겠죠. 현금 유입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집의 소득, 즉 수입이 얼만큼이냐, 현금 유출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 집은 가게가 지출활동을 얼만큼 하고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구분해 보는 거예요. 현금 유입에 대한 거는 어떻게 들어오냐, 돈이 월급쟁이라면 급여가 들어오겠고, 자영업자라면 자영소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해놓은 게 이자가 붙을 수도 있고, 투자를 해놓은 것이 돈이 불어나 가지고 벌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집을 팔았다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매해 가지고 팔아서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을 꼬은 게 있어요. 그래도 현금 유입이 되죠. 대출 받아가지고 돈이 들어와도 현금 유입이에요. 대출금이 있다든지, 또는 연금을 받고 있다라든지, 또는 실업급여를 내가 노동부로부터 지금 정리해고를 당해가지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든지,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6월달에 세금 기존에 많이 낸 사람들은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걸 조세 환급금이라고 그래요. 이런 환급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금 유입의 원천이에요. 이런 걸로 현금 유입이 되고, 유출은 어떤 거냐? 크게 우리가 돈을 쓰는 거는요, 지출하는 거는 변동지출과 고정지출로 구분해요. 자, 변동지출, 고정지출 이렇게 구분하는데, 고정지출은 어떤 거냐? 매달 꼬박꼬박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금액으로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 것들을 고정지출이라고 하는데, 공과금을 내야 된다라든지, 또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든지, 또는 내가 정기예금이 있어가지고 혹은 적금을 넣는 게 있다라든지,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대출금의 상환액이 월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월세를 내야 되든지 할부금을 내야 되든지, 이런 것들은 매월 꼬박꼬박 내야 되는 부분이죠. 정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걸 고정지출이라고 그래요. 근데 변동지출은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쓰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전화를 많이 쓰면 통신비가 많이 나올 거고, 또는 옷을 가끔 썼다, 옷을 사 입으면 피복비라든지, 또는 어떤 달에는 놀러 가가지고 오락비를 많이 썼다든지, 식료품비를 외식을 자주 해가지고 식료품비가, 음식료비가 많이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개인 수지상태표를 작성하면서 여기에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요, 이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결산을 해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입한 거에서 유출, 지출된 거 빼보면 순현금 수지가 나오죠. 순현금 수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손익을 결산해보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들어온 돈하고 나간 돈하고 따져보니까, 자, 수지 상태를 그럼 평가해보자. 이 순현금 수지를 가지고 수입과 지출 상태의 평가, 수입과 지출 상태를 평가해보니까 이거는 수입 행동 또는 지출 행동에 대해서 하나씩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금 유입에서 유출을 빼봤더니 만약에 전체가 마이너스 나왔어. 그러면 벌은 거보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지출이 많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현금 유입보다 현금 유출이 많을 경우에 고정 지출을 줄인다, 맞냐 틀리냐, 이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찾아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틀려요. 고정 지출은 줄일 수가 없어요. 고정돼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순현금 수지를 분석해서 손익결산을 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뭐를 줄인다? 변동지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변동지출, 외식 조금 덜 하고 옷 한 번 덜 사 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나가야 지출이 줄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수지 상태를 평가했더니 플러스가 됐다, 플러스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걸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여기는 지금 개인 수지상태표만 가지고 따져봤지만, 개인 수지상태표가 플러스면
개인 대차대지표인 자산상태표에 영향을 줍니다. 왜? 남았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여기에 어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금으로 더 남아있든지 집을 샀든지 뭐 해가지고 이쪽에 자산이 증가합니다. 이 개인 수지상태표하고 자산상태표는 딱 나눠가지고 분리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용하는데 쓰임새는 그 가정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이거는 수지상태를 파악하는 거긴 하지만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분명히 이쪽에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 부채가 늘어나게 돼요.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는 빚을 내서 썼든지 아니면 뭔가가 요인이 있을 거라니 카드를 썼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건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됐을 때 플러스 됐을 때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이것도 알아둬야 되고요. 그 메커니즘을. 그리고 변동지출 내역과 고정지출 내역의 항목도 알아둬야 돼요. 다음 중 고정지출이 아닌 것은 변동지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웬만큼 우리가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알 수 있죠. 이거는 꼭 외우지 않더라도 이거는 고정적인 비용이다. 이거는 변동적인 비용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개인 대자대지표와 개인 자산상태표와 개인 수지상태표를 서로 이제 영향관계도 봐야 되는데 결국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본 거냐면 개인 수지상태표는 분석을 플루 개념으로 했다라면 얘는 스톡 개념으로 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재무 비율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재무 구조를 봤으니까 재정 상태를 파악하면 재무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무 비율이 산식이 올바르게 된 것은 해가지고 재무 비율이 계산법이 맞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 분석은 각각의 비율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구해지는 계산식을 알아둬야 돼요. 소득 대비 소비 비율. 첫 번째는 자 말로만 봐도 공식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겠죠. 자 소득 대비해서 소비하는 비율은 얼마냐 이런 얘기는 내가 벌은 거에서 얼만큼 쓰냐 이 얘기겠죠. 소득 대비 소비 비율. 그러면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월평균 소비가 즉 월평균 지출액을 얘기하는 거죠. 월평균 소비라는 얘기는 월평균 지출액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월평균 지출액을 뭘로 나눠야 되냐면 월평균 그냥 소득이 아니라 월평균 가처분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돈. 왜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되냐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건 내가 소득이 있지만 못 쓰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뺀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월평균 가처분 소득으로 나눠주면 이거를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비율. 아까 유동성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현금성 자산을 유동성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자산이 전체 월 평균 지출 금액 중에 유동성 자산이 얼마냐. 그럼 유동성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유동성 자산이 많이 있느냐. 이거는 월 평균 지출액에 비해서 이걸 유동성 비율이라고 그래요. 기업에 있어서는 유동 비율이 낮으면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유동성 자산이 유동 비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이게 없다라는 얘기겠죠. 이거에 비해서 월평균 지출액은 많은데 이게 적으면 부도나는 거죠. 결제를 못 해주니까. 이런 것처럼 가계에서도 유동성 비율을 파악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부채 부담 비율. 부채에 대해서 얼만큼 부담스러운지를 나타내려면 전체 부채 중에 유동성 자산이 얼만큼이냐, 즉 총 부채 중에 빚을 유동성 자산으로 갚아나갈 수 있냐 이걸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전체 빚이 있는데 자기가 남의 빚은 빼놓고 자기 재산을 순자산이라고 한다 했어요. 순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얼만큼이냐 이걸 부채 부담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본 축적 비율. 자, 자본 축적은 얼만큼 됐냐 하는 거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즉 유가증권, 주식을 샀다든지 이런 투자 가능성 있는 자산이 자기 전체 자산 중에 몇 프로나 차지하냐, 순자산 중에. 이게 자본 축적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이 비율이 높을 때겠죠. 자기 순자산 중에 투자 자산이 높으면 자본 축적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비율에 대해서는 계산식도 알아야 되고요. 각각이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 건지 그 비율의 의미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어떤 가계가 앞으로 얼만큼씩 재산이 성장할지, 재산이 늘어날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는 뭐냐라고 한다면 자본 축적 비율이겠죠. 그래서 투자 활동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어떤 내용을 측정해 보려면 무슨 비율을 확인해 봐야 되냐. 이렇게 하면 그 비율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여기도 재무 비율도. 네 번째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산 편성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 예산 편성의 의미 그리고 과정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산 편성의 의미부터 한번 보면요. 자,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추정 소득과 지출, 내가 앞으로 지금 당장에 벌이를 가지고 예산 세우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벌어 드릴 거니까 추정소득이라고 그래요. 추정소득과 그 추정소득에 맞는 지출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실제소득과 지출, 추정소득과 지출, 실제소득과 지출, 이걸 기록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기록하는 과정을 예산 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산 편성은 어떤 스텝으로 이루어지는지 예산 편성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산 편성을 하려면 제일 먼저 재무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어디다 목표를 둘 거냐? 재무 목표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직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화라는 얘기는, 예산 편성의 조직화라는 얘기는 예산 편성을 분류해 보는 거예요. 이걸 흔히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회계라고 얘기해요. 예산 편성의 분류. 돈이 들어오는 것도요, 세금을 거둘 때 수입과 또는 쓰게 되는 것 지출도 국방부의 예산을 쓸 거냐, 교육부 예산을 쓸 거냐, 보건복지부 예산을 쓸 거냐, 이런 식으로 각 파트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조직화 단계라고 그래요. 예산 편성을 분류해 보고요. 세 번째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냐면, 자금을 이제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그 돈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금전의 출처라고 하고요. 금전의 출처, 어디서부터 돈이 벌어졌냐, 출처하고, 그리고 어디다 쓸 거냐, 그거는 사용처예요.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결정, 이걸 의사결정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예산 편성을 실행하자.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 소득과 지출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출은 얼마였는지, 이거를 그때그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하고, 이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쭉 계산기를 두드려 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예산 편성의 실행 단계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예산 편성의 통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산의 통제는 많이 쓰는 거를 좀 줄여. 예를 들어서 카드 사용을 하는데 카드 사용을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 비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의 통제라고 얘기하고요. 여섯 번째는 예산 편성을 그럼 평가해 보자. 예산 편성의 평가는 이 예산 편성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대안이 마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예산 편성의 평가로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될 수 있나 봅시다. 자, 먼저 소비 지출을 감소시킨다. 왜 소비 지출을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판정이 나왔을까요? 예산 편성을 쭉 하다 보니까 자금, 실제 소득하고 지출을 기록하고 계산을 쭉 해봤더니 지출이 많았어. 그러면 지출을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대안이 마련이 된다는 얘기. 평가가 무슨 지출을 감소시켜야 된다? 변동 지출을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평가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왜? 변동 지출을 줄일 거는 다 줄여봤고 고정 지출은 줄일 수가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소득을 증가시켜야 되겠다. 더 벌어야 되겠다. 수입을 늘려야 되는 거지, 이거는 비용 줄여갖고는 안 되겠다. 또는 자산의 재분배. 자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전체 자산 중에 80%가 부동산이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줄이고 주식을 좀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뭐 골프 회원권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산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산의 형태를. 그리고 부채도 나눠봐요. 부채의 재분배. 단기 부채가 많았었는데 장기 부채로 하고 이제 부채를 항목별로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재무 목표를 수정해요. 처음에 재무 목표 설정했었죠. 그 목표 자체를 수정하는데 이때 수정할 때는 현실적이어야 돼요. 현실적인 재무 목표를 고려해서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목표 수립할 때 보면 목표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목표는 이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달성이 안 될 목표를 잡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활계획표였어요. 써놓고서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어. 근데 다음 방학 때 또 그렇게 짜. 그리고 방학할 때마다 짜면서 실천이 안 되는 게 생활계획표죠. 이런 식으로 근데 왜 그렇게 짤까요? 내가 진짜 방학 동안에 생활하는 대로 생활계획표를 짜면 웃기거든. 생활계획표 동그라미 쳐놓고 시간을 써놔야 되는데 보통 생활계획표를 우리가 제출하는 거라든지 벽에다 붙여놓는 건 어떻게 해요? 6시 내지는 7시에다가 기상 그래가지고 1시간 아침운동 하지도 않는 아침운동을 꼭 들어가 이러는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12시 기상이잖아. 점심 일어나서 아침 먹는 게 아니라 점심 먹잖아요. 늦잠 자고. 그리고 10시에 별표 쫙 해놓고서 꿈나라. 그런데 10시에 자요? 밤새잖아요 거의. 근데 10시에 꿈나라. 그리고 꼭 10시 전에 1시간 전에 일기 쓰기. 일기를 뭘 써 쓰기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게끔 보면은 그럴듯하게 이상적으로 하는데 이 재무 목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해서 내가 달성이 지금 이상적으로 하다 보면 이 과정이 다 필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잘못됐으면 재무 목표를 수정할 때 현실적인 목표로 다시 고려해가지고 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4장으로) 가면 고객 신용관리가 다뤄지죠. 자, 고객 신용관리에서는 먼저 고객 신용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봅시다. 고객 신용의 이해. 그럼 고객 신용을 이용하려면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보통 크레딧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객 신용 그럼 그냥 크레딧이 아니라 컨슈머 크레딧 이렇게 되겠죠. 소비자들의 신용. 그래가지고 고객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자, 미래에 갚기로 약속한 거겠죠. 미래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현재 현금 또는 상품,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현재 받는 신용을 할 수 있는 유형이 뭐냐면 현금이라든지 또는 물품 구매할 때 상품이라든지 또는 어디서 이용을 하면 그걸 보통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받으면 이거를 고객 신용이라고 얘기해요. 현금을 받아도 또는 상품을 구매해도 서비스를 받아도 다 고객 신용이다. 자, 이 고객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왜 필요하냐 봤더니 자기 소득을 확장시키는 더 넓히는 방법으로 고객 신용을 사용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고객 신용을 이용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장단점 해가지고 장점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단점도 살펴보고 이렇게 해보죠. 자, 고객 신용을 이용하면 어떤 면에서 장점이냐? 첫 번째는 구매력이 증대돼요. 내가 월급은 200만 원인데 신용카드를 사용해가지고 뭘 산다. 그러면은 200만 원보다 더 쓸 수도 있죠. 이렇게 내가 뭘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이 증대되더라 라는 얘기고요. 자, 이 구매력이 증대되는 걸 잘 이용한 게 김대중 정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국민 경제가 다 어려워요. 자, 경제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 어르신도. 자,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경제 브레인들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언을 들어봐요. 그랬더니 미국에 1929년 경제 공황이 발생했을 때 루즈벨트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IMF 위기는 미국의 경제공황보다도 더 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극복했나 그 사례를 보고요. 우리 김대중 선생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자, 뭐라고? 루즈벨트는 벤처기업을 육성시켜서 어려움을 타게 나갔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데 그럼 실업자 구제 안 됩니다.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시키고 특히 벤처기업을 육성시키면 잘 됩니다. 그럼 벤처기업 육성해.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부터 벤처기업 육성책에 그 효과가 나타나죠. 99년, 200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수십 배씩 주가가 오릅니다. 난리가 났어요. 벤처 지원해 주니까. 자, 한쪽 편에서 성공했어요. 자, 그런데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내수가 살아나야 되고 국민들이 소비 활동이 촉진돼야 되는데 돈이 쓰야 쓰지요. 그러니까 돈 빌려줘. 그럼 쓰게. 어떻게 빌려줘요? 그러니까 카드 막 남발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카드 발급해주고 지나가는 대학생도 붙잡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능력이 되느니 안 되느니 따질 것도 없어. 무조건 카드 발급받아. 그래가지고 땡겼어. 그래서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킨 거죠. 자, 일단 그 뒤에 후유증이 어떻게 생기든 일단 카드를 남발하면, 즉 신용을 남발하면 구매력이 증대해가지고 경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카드 남발 정책. 이건 어떻게 보면 신용불량자가 많아진 거는 각 개개인들의 책임이 우선적인 책임이지만 그 제도를 그렇게 추진했던 정부 정책도 사실은 원죄는 있어요. 자, 이게 구매력 증대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살려가지고 경제정책에도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더라.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범위 내에서 뭣도 하고 적금도 붙고 뭐 쭉 있는데 다 계획해가지고 200만 원 다 쪼갰어요. 근데 갑자기 쓸 일이 생겼어요. 사람 구실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거는 돈이 없으니까 못 쓴다? 그게 아니라 신용으로 땡겨 쓸 수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때 충당하는 거는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금리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의 변동, 자, 금리 변동 또는 인플레, 금리 변동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소득과 자산을 보호한다. 신용으로 미리 땡겼으니까 금리가 변동하거나 인플레이션 변동할 때 내가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미리 땡겼었으면 금리가 오를 때 지금 땡기는 것보다 미리 했으면 쌀 때 이걸 영향을 줄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내 소득이라든지 자산을 좀 보호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신용카드를, 이제 이 신용이라는 거는 카드로 국한되는 건 아니고 대출을 받는 것도 신용이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특히 신용카드를 쓸 때 이 신용카드의 장점만 따로 볼 수 있어요. 신용카드의 장점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는 현금 소지의 불편이 감소되더라. 오늘 누구를 만날 일이 있다, 무슨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이 카드 문화라고 하는 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알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현금 소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쓰리꾼이라고 하는 게 참 많았었어요. 소매치기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목격한 사실도 있는데 어떤 장면도 봤냐면 그걸 또 기술을 연마하는 데가 있대요. 기술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버스 안에서 사람이 그냥 저 내려요 하고서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양복 주머니가 다 따졌어. 어떻게 하냐면 면도칼 같은 걸로요. 예리한 칼날로 스쳐 지나면서 툭 치면서 건들기만 했는데 양복 보통 신사들은 어떻게 해요? 양복에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장지갑이 있어요. 거기 되게 왼쪽 가슴 쪽에 있거든요. 그 속주머니 거기다가 되게 넣어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양복을 뜯으면 면도칼로 찢으면 그 지갑이 그냥 나오는 거야. 버스가 쓴 다음에 사람을 내려주고 좀 있다 보니까 어머 도둑 맞았다 하고서 사람을 잡으려는데 이미 다 내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대부분 그거 하는 애들은 팀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는 사람, 다리 거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또 튀는 사람 잡아도 또 그 지갑 없어요. 왜? 중간에 누구한테 패스했어요. 중간에 이렇게 해서 조를 이루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돈 가지고 시골에서 소판돈 가지고 아들 뭐 주려고 도시 온다. 그럼 대부분 어디다 했냐면 양말 밑에다가 돈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이 앞에 팬티에다가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지가 못 건들겠지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불편하게 갖은 요수에다가 숨겨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요, 내가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내가 보통
반지갑, 나는 반지갑을 많이 활용하는데 돈을 많이 갖고 다니면요. 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한 2, 30만 원만 넣어도 거의 오리궁뎅이야. 여기다가 돈 집어넣고 지갑 접으면요. 지갑도 잘 접히지도 않지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 현금 소지를 하면 그 불편한 점을 신용카드라고 하는 게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줬어요. 한 장만 들고 다니면 여기저기서 내가 무슨 결제를 하든 무슨 계약을 하든 편하게 쓰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많이 쓰고 그러는 사람은 한 장 가지고 부족한 사람도 있죠. 가끔씩은 돌려막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려면 한 5장 정도 있어야 적절하겠죠. 근데 이제 돌려막기 할 정도로 되면 나중에 소비자 신용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카드는 한 장만 가지고 해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현금 소지의 불편함이 감소되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분 보증의 역할을 해요. 신용카드가 무슨 신분 보증을 합니까? 요즘에는 그런 자랑하거나 이런 사람이 그래도 드문데요. 신용카드 처음 나올 때는 신용카드가 일반 카드, 골드카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었어요. 그래서 카드 색깔도 달라요. 골드카드는 황금빛으로 빛이 나고요. 일반 카드는 그 회색 이런 식으로 카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골드카드는 아무나 발급해주지 않아요. 금융기관의 대리급 이상, 연봉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레벨을 정해서 거기에 준하는 사람만 발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시내 어디 돌아다니다가 식당에서 반짝거리는 카드가 나오면 와 이렇게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저 골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구나 이렇게 받고, 요새는 무슨 플래티넘 카드 이래가지고 이제 급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걸 색깔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카드 자체에다가 어떤 전문가 집단들하고 그 전문가를 표시해요. 공인회계사다, CPA 카드, 나는 변호사다, 로이어 카드 해가지고 카드에 명시가 돼 있어요. 요즘 또 더군다나 학교 단체로 하는 데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저 서울대학교 표시를 해가지고 카드에 명시도 하고요. 고려대학교 동창회 뭐 이래가지고 자기 학교도 자랑을 하고 내가 여기 출신이야 우리 동창회 카드 이래가지고 명시하기도 해요. 이게 카드에다가 신분을 증명하는 이런 구실도 하더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 신용도가 높아져요. 아니 카드를 쓰는데 무슨 신용도가 높아집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자 어떤 사람이 한 달에 카드를 1000만 원씩 써요. 근데 한 번도 연체를 안 시켜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봐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용도는 자꾸 올라가요. 매달 신용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연체를 안 시키고 계속 결제를 다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금 서비스 한도, 물품 구매 한도 이거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신용을 썼는데 부도를 안 내고 계속 한다는 얘기는 우수고객이죠. 그래서 개인 신용도가 올라가가지고 계속 이 사람한테 신용한도를 올려줘요. 그래서 사기꾼들이나 나중에 부도 내는 사람들이 이걸 악용을 해요. 그냥 거래를 많이 빈번하게 해가지고 내가 신용이 높은 사람처럼 일부러 만들어요. 거래를 일부러 많이 일으켜.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적당히 커지면 요거 딱 해먹고 튀어. 그 다음에 안 갚어. 배째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이런 사례를 악용하는 경우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결제를 꼬박꼬박하면 신용도도 높아진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신용을 사용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 첫 번째는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 비용이 발생해요. 어떤 비용이 발생하냐? 이자 내야 되지요. 수수료 나가지요. 그리고 카드를 발급받는다든지 그럴 때는 뭐를 내야 돼요? 연회비 이런 식으로 내요. 그리고 서비스료 나가지요. 금융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카드를 이용한다든지 신용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요, 꼭 안 써도 되는 것들을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과소비가 유발되기도 하고 충동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꼭 사지 않아도 될 거를 지나치다가 돈 없으면 또 안 살 텐데 카드가 있으니까 확 거버려. 그리고요, 이 카드를 쓸 때하고 현금 가지고 구매할 때하고 느낌도 달라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20만 원이다. 만 원짜리를 20번을 쉬려고 해보세요. 돈 나가는 게 팍팍 느껴지죠. 근데 20만 원을 카드로 긁으면 느낌 하나도 없어요. 20만 원을 그으나 200만 원을 그으나 한 번 로깅하면 딱 끝나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신용을 사용하게 되면 과소비나 충동구매라고 하는 단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미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요. 신용을 사용하면 그걸 분명히 결제를 해야 되고 이자 부담이 생겨요.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이거예요. 앞에 딸 거 돌려막기 카드를 이걸 빼서
막으려고 하는데 자꾸 부족해져요. 왜? 이자가 붙으니까 그 이자 부분이 계속 모질라는 거야. 그러면 카드가 더 필요해요. 이래서 나중에 신용불량이 되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서 이자 부담 때문에, 그리고 재정관리의 부담이 자꾸 늘어나요. 재정관리 부담이 증가하더라. 이 재정관리 부담의 증가는 왜 그러냐면 신용 이용 비용이라든지 상환 방법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 신용의 단점 중에 최근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뭐냐면 정보 유출이에요. 이 정보 빼가는 사람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아는 거야? 그리고 왜 내 메일 주소는 누가 그렇게 알아서 맨날 메일이 오는 거야? 당신은 5천만 원 대출이 당첨됐습니다. 나는 어디서 뭐를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쳐가지고 진짜 뭐 당첨된 줄 알고 얼른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출 받으라는 거야. 이게 스팸성 메일로 막 보내주고 그래요. 근데 이 카드도요. 내가 이 카드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같은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해커들 때문에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런 게 많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신용을 이용해서 단점이더라. 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고, 이 신용을 이용하게 되면 고객 신용이라고 하는 거에 종류를 살펴봐야 돼요. 고객 신용의 종류. 이 부분도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객 신용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각각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신용 사용의 유형이라고도 하고, 고객 신용을 사용할 때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꼭 챙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신용을 분류할 때 공여 형태에 따른 분류. 공여 형태라는 얘기는 신용을 쓸 때 내가 돈으로 빌릴 거냐 물품으로 빌릴 거냐, 즉 소비자 금융과 판매 신용으로 구분해요. 소비자 금융이라는 얘기는 내가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현금으로 대출받는 거예요. 판매 신용이라는 얘기는 내가 일시불로 할까요? 할부로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매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신용을 내가 사용할 때 신용 공여를 해주는 형태가 현금이냐 물품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 내가 돈을 빌렸었는데 그걸 어떻게 갚을 거냐에 따라서 할부와 비할부 한도가 있어요. 할부 신용이냐 비할부 신용이냐 또는 한도 대출이냐. 자, 할부라고 하는 거는요, 매월 균등액으로 하는 거고요. 매월 균등액으로 상환하는 거예요. 이거를 할부라고 하고요. 근데 신용은 신용인데 비할부 신용은 뭐냐면 일시 상환 대출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비할부 신용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리볼빙 카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카드 쓰다 보면 이런 거 있죠. 대개 직장인들이 카드 쓰는 건 어떻게 쓰냐면요. 뭐 2, 4, 6, 8, 12 해가지고 짝수 달에는 우리 회사는 보너스 달이야. 그러면은 월급만 나오는 달에는 조금 돈이 부족하고 보너스 달에는 좀 여유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 달은 월급만 나오는 달이다. 그러면 돈이 좀 부족하니까 카드를 땡겼어요.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그걸로 갚으면 되니까 결제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썼는데 회사 사정으로 약속돼 있었던 보너스가 안 나오고 상여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아이고 나는 카드 결제 이번 달에 꼭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보너스를 나는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달에 못 갚으면 카드 회사는 얄짤이 없이 연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연체 이자 걸릴 뿐만 아니라 나의 신용도가 자꾸 떨어지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런데 이 비할부 신용의 리볼빙 카드라고 하는 거는, 자, 리볼빙이라고 하는 거는요, 회전부채라고 해가지고 내가 전체 금액을 지금 다음 달에 다 갚지 않고 10%만 갚아도, 원래 이제 이게 시티뱅크에서 시작됐는데 시티뱅크는 5%만 갚아도 됐어요. 100만 원 카드를 썼는데 5만 원만 갚으면 갚을 의지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돈 여유 될 때. 일반적인 카드는 어떻게 했어요? 다음 달에 자기 카드 결제일 25일이면 25일 날 안 넣으면 연체 그냥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리볼빙 카드는 5%만 딱 결제해줘도 나머지 금액은 여유 있을 때,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날 달에 이렇게 내도 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거를
그렇게 쓰는 것도 비할부 신용이라는 얘기예요. 리볼빙 카드를 쓰거나 우리나라도 여러 금융기관에서 그거 도입했어요. 리볼빙 카드를. 그리고 일시상환 대출, 한꺼번에 대출하거나 이거는 비할부 신용이라고 하고요. 한도 대출은 어떤 걸 한도 대출이라고 하냐면 제일 많이 쓰는 한도 대출이 마이너스 한도예요. 우리 그냥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나는 1,000만 원까지 신용이 있어서 그냥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꺼내 쓸 수 있다. 이게 마이너스 대출, 종합통장 대출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한도 대출을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신용거래 당사자 수에 따른 분류예요. 신용거래 당사자 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신용을 쓴다는 얘기는 A, B, 갑, 을이 있어가지고 갑한테 을이 돈을 빌린다. 이러면 신용거래 당사자는 양자관계죠. 근데 돈 빌려 쓰고 그러는 게 그 둘만의 관계가 아닐 때도 있어요. 이렇게 둘만의 관계의 신용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형 여신이라고 그래요. 이 독립형은 당사자 여신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제3자 여신, 결합형 여신이 있어요. 자, 제3자 여신과 당사자 여신은 뭐냐? 내가 은행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신용으로 대출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의 정액 대출 같은 거는 독립형 여신이에요. 나와 은행 사이에 갑을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결합형 여신이다, 제3자 여신이라는 얘기는 3자 관계가 형성되는 게 대표적인 게 리스와 팩토링이에요. 보통 리스와 팩토링을 특수금융이라고 그래요. 이 리스, 팩토링이 언제 어떻게 도입됐나 역사적인 증언을 해드리죠. 1970년대에는요. 여러분들이 1970년대는 숨도 안 쉴 때겠네. 자, 1970년대에 굉장히 인기 있는 품목이 뭐였었냐면 전자제품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가전제품이 이 1970년대 냉장고, 텔레비전이 있으면 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부자냐 가난한 집이냐를 구분할 때 집에 텔레비전, 냉장고가 있으면 부자야. 70년대에요. 자, 그러면 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거하고 냉장고라고 하는 게 왜 부를 상징했냐면 내가 월급 타가지고 텔레비전, 냉장고를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처음 나올 땐 굉장히 고가품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고가품이기 때문에 못 사는데 소비자들은 이걸 갖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전자제품을 만드는 대표적인 게 뭐 골드스타 뭐 이랬고요. 자, 그러면 골드스타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이 골드스타가 지금 여기 소비자가 있는데 이 소비자는 TV를 한 대 사고 싶어 하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TV가 이 사람은 월급은 20만 원인데 TV 값이 30만 원이야. 월급을 다 들여서 살 수는 없잖아요. 생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소비자는 뭐라고 하냐면 30만 원짜리 TV를 내가 이렇게 한다면 살 수 있다. 한 달에 3만 원씩 내가지고 10달 동안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GS가, 골드스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땅 파먹고 사업하냐? 이 30만 원에 파는 거는 나도 이유가 있어. 여기에는 나도 원재료 들여와야 되고 직원들 급여 줘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30만 원짜리 물건을 3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 사업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얘하고 얘기를 잘 듣든 여기에 팩터링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전자제품 회사는 이 30만 원 받으면 물건 얘한테 줄 거지. 그렇게 팔 거면 일시불로. 얘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너 한 달에 3만 원씩 내고 물건 가져가라면 가져갈 거냐? 그러더니 고맙지 그럼. 그러니까 그럼 니들 거래해. 그리고 내가 여기서 껴가지고 얘한테는 30만 원 대신에 이자는 내가 뛴다. 지금 일시불로 한꺼번에 27만 원 줄게. 그 대신 30만 원에 파는 걸로 해. 근데 돈은 27만 원 준다. 왜? 나도 돈놀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만 원 이자는 내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27만 원을 주고 얘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너 3만 원씩 갚는다겠지? 매달 3만 원씩 10달을 나한테 갚어. 이게 팩토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팩토링은 뭐냐면 내가 소비자가 원래 신용을 쓴다는 얘기는 얘한테 물건을 가져오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주는 거는 얘가 아니라 일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얘가 꺼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제3자 여신, 양자 간의 거래관계가 아니라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3자 여신 또는 결합형 여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팩토링이 나와가지고 집집마다 전자제품이 이 할부 판매가
얘네들은 할부 판매를 안 하지만 팩토링 회사가 할부를 해주니까 집집마다 전자제품이 보급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70년대 금융혁명이죠, 이게. 자, 이 할부 판매를 팩토링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걸 본떠 가지고 나오는 게 리스예요. 리스 회사도 똑같은 구조예요. 리스 물건을 이용하는 자, 리스 공급자, 리스 회사. 이래가지고 리스 회사는 손님들이 뭘 필요로 하면 요새 자동차도 리스로 많이 탑니다. 내가 차를 타고 싶다. 근데 한꺼번에 3천만 원, 5천만 원 내고 자동차를 사느니 내가 차를 빌려 타고 싶다. 그럼 리스 회사가 중간에 껴가지고 자동차 회사한테 쟤네한테 차 공급해줘. 우리가 돈은 댈게. 이래야 리스 회사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이런 식으로 리스나 팩토링은 제3자 여신, 결합형 여신이 나간다. 이건 신용거래 당사자 수가 복수가 둘보다 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담보가 있냐 없냐라는 담보 여부에 따라서. 담보가 있는 대출은 담보대출이라고 하고요. 담보가 없으면 신용대출이라고 그래요. 가게가, 즉 고객 신용을 하는 거는 담보대출이 많을까요? 신용대출이 많을까요? 고객은 담보가 없어요. 기업들이 대출받을 때는 기업 본사, 자기네 회사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받고 이럴 수 있지만 내가 취직했다고 해서 취직해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한 거 그거 하나밖에, 내 얼굴, 나의 간판, 이 신용밖에 없지 가진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으려고 해요. 재산이 많으면 왜 대출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많습니다. 고객 신용이라고 하는 거 쓸 때는. 그래서 담보가 없을 경우에 신용대출.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라는 얘기는 담보가 없는 대신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보증인이 있든가 아니면 신용이 점수가 높아야 돼요. 은행에서 말하는 커스터머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CSS 점수가 높아가지고 신용도가 높아야, 내가 신용도가 높아야 신용대출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고객 신용의 종류와 특징이라고 해서 고객 신용 유형별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공여 형태별 분류는 소비자 금융, 판매 신용 이렇게도 알아둬야 되지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할부 신용과 비할부 신용으로 구분하는 신용의 사용의 종류는 무슨 구분에 따른 분류냐, 이렇게 가지고 이걸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게 답일 수도 있고, 공여 형태별 분류가 올바른 것은 이래가지고 소비자 금융, 판매 신용, 할부, 비할부, 독립형, 결합형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질문하든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객 신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고객 신용을 이제 관리해 봅시다. 고객 신용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자, 고객 신용 관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 먼저 고객 신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 고객 신용은 왜 관리해야 되는지, 이 고객 신용의 관리의 필요성과 그리고 고객의 요구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채를 어디까지 내가 질 수 있는지 부채 상한선을 설정해야 돼요. 이거를 부채 상한선을 부채 한도라고도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부채 한도냐? 우리 개념적으로 접근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부채 한도는 어디까지냐? 그러면 내가 무조건 풀로 땡길 수 있는 돈 다 땡겨보면 그게 부채 한도냐? 아니에요. 그냥 땡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 전문용어로 상환 능력이라고 해요. 상환 능력을 근거로 해서 빌릴 수 있다고 느끼는 최대 금액, 이거를 부채 한도라고 그래요. 못 갚을 돈을 무조건 땡기면 그건 부채 한도를 넘은 거지요. 갚을 능력, 그걸 부채 상한선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부채 상한선이 그럼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보통 20% 룰을 적용해요. 20% 룰은 무슨 얘기냐면, 내 소득 중에, 내 월 얼마를 버는데 소득 중에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20%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 이내에서 빚을 갚아 나가야 그만큼이 부채 한도다. 즉 내가 200만 원씩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한 달에 빚 갚는데 100만 원씩 쓰고 있다.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부채 한도를 넘어서 빚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겠죠. 20% 룰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자, 세 번째는 부채 적정성. 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해보자. 이 부채의 적정성 평가라는 얘기는
각종 비율을 확인해 가지고 비율 분석을 이것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총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 전체 자산에 비해서 자기가 지금 부채가 얼마냐, 즉 총자산을 총부채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고요. 또는 소비자 부채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 소비자 부채 비율은 소비자의 그 부채 상환액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기 가처분 소득 중에 부채 갚아나가는 게 얼만큼이냐, 총 부채 비율. 총 부채 비율이라는 얘기는 이 소비자의 총 소득 중에서 총 부채 갚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전체 소득 중에 이거를 총 부채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택 관련 부채 비율, 집을 장만할 때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택 관련 부채 비율은 집 사는데 들어간 돈, 그 빌린 돈을 갚아나가는, 즉 주택 담보대출을 했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야 되겠죠.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게 자기 소득 중에 얼마냐, 그러면 그걸 주택 관련 부채 비율이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 비율을 평가해 보면 부채가 과연 적절한지 부채 규모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신용의 유형에 대해서 또는 특성에 대해서 조사한다. 신용의 유형 및 특성. 다섯 번째는 대출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대출 비용은 어떤 것들을 그럼 따져가지고 계산하냐. 대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실질 이자율이라든지 APR이라고 하는 연이자율은 어떻게 되냐, 연이자율 그러면 이거를 APR이라고 하는데 Annual Percentage Rate예요. 이게 Annual Percentage Rate. 그래서 연이자율 또는 실질금리, 실질이자율은 얼마 정도 내가 부담하고 있는 거냐, 대출에 따른 기회비용은 얼만큼 나가고 있는 거냐,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효과는, 인플레 효과는 내가 얼만큼 보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대출 비용 계산에서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신용을 사용하게 되면 관리할 때 신용 담보 또는 보증인, 신용은 어떻게 이용하고 담보는 어떻게 구하고 또는 보증서야 되면 보증인에 대한 관리나 보증인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냐. 이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구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 신용관리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고객 신용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 번째 얘기죠. 이제 고객 신용 관리를 했어요. 세 번째는 고객 신용 정보. 자, 고객 신용 정보는 정보를, 무슨 정보를 고객 신용 정보라고 하냐, 먼저 정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객 신용 정보는 신용을 거래한 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신용 거래 정보하고요, 신용 조회처 정보, 그리고 불량 정보, 신용이 얼마나 불량하냐 또는 조회처가 어디가 있냐. 자, 정보 내용으로 고객 신용의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요, 신용을 얼만큼 썼느냐라고 하는 것도 신용 거래 정보라고 하고요, 신용 불량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연체 사실이 있느냐, 돈 안 갚은 게 있느냐, 이런 거고요. 조회처 정보는 뭘 말하냐면, 내가 어디에다가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나에 대한 신용조회가 들어가요. 그 기관에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신용조회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좀 걱정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조회처 정보가 뜨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을 신용조회했는지, 이런 내용이 정보 내용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CSS, 컨슈머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은 개인 신용 평점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 개인 신용 평점 시스템.
좀 길은데 제목이.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은 개인 신용 평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신용의 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 다음 CSS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CSS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요. 나이가 몇이냐.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을까요? 낮을수록 점수가 높을까요? 높아야 되겠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돈 떼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갚지도 못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혼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누가 돈 잘 갚을까요? 결혼한 사람이 잘 갚아요. 결혼 안 한 사람이 오히려 총각인 사람, 이럴 경우가 신용불량자가 더 많이 양산되고요. 가정을 갖고 있는 가장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강해가지고 신용불량이 덜 걸려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경우가 신용이 높더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거활동. 집이 없는 사람이냐 집 있는 사람이면 자기 집 날릴 각오로 돈 안 갖겠어요? 집 정도가 있다라면 그래도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직장을 봐요. 직장 생활을 하느냐도 보지만 어떤 직장이냐도 봐요. 그러니까 내가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상장회사냐 비상장회사냐. 상장회사는 또 더 알아주고요. 비상장회사는 안 되고요. 그리고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어떤 직종이냐도 따져요. 은행에서 신용평점을 매길 때 공공연하게 나름대로 점수가 높은 직종들이 있어요. 어떤 게 높으냐면 대개 그 직종들은 직장에서 잘릴 가능성이 없는 직종. 그러니까 그 직업의 변동성이 심한 직종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안전빵인 직장들은 점수가 높아요. 안전빵이라는 게 뭐예요? 안 잘리고 오랫동안 직장생활 해가지고 돈을 꼬박꼬박 갚아나갈 능력이 있겠다. 공무원. 그럼 공무원은 점수가 높죠. 웬만하면 안 그만둬. 계속 다닐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도 잘 안 잘려요. 웬만한 일 아니고서는 안 잘립니다. 그리고 직업군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나 대위 뭐 이런 식보다도요. 왜 하사, 중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직업군인들은 오랫동안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장만 안전빵이 아니라 그런 직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기꾼도 더 적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는 순수해요. 자기 직종에 있는 거 그거 이외에는 잘 몰라. 그래서 그게 신용이 높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직종 포기하고 나와서 사업하면 망할 가능성도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학교 선생을 하다가 내가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공무원을 하다가 그 생활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생활 때려치고 내가 월급쟁이 때려치고 사장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해요. 대부분은 말아먹습니다. 왜? 세상 물정을 몰라. 고지고대로 자기가 있었던 그 분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고맙죠.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고 남들 사기칠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직장으로도 점수를 높게 부과를 하고요. 또는 소득.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빚이 있는데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괜찮지요. 그런 정도는. 근데 연봉이 2000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 빚이 있다? 깝깝해요. 그거 금방 갚기 힘들어요. 연봉 2000만 원인 사람은 지 생활비도 빠듯할 텐데 1000만 원은 언제 갚을 거야.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 같은 경우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얼마 내냐? 뭐 이런 것들도 이 CSS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신용 등급 분류. 이 신용 등급 분류가 바로 직장이라든지 또는 그 직장에서도 직급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평가를 합니다. 직업평가 분류표라고 해서 그 분류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봐주고 싶다고 해서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번째는 신용거래 정보의 범위. 신용거래 정보는 어디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냐면 대출 또는 누군가를 보증서 줬다든지 그러면 보증 기록도 신용거래 정보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당좌를 썼는데 또는 카드를 썼는데 연체된 사실 이런 것도 신용거래 정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신용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심사는 보통 5C라고 하는 게 있어요. C로 시작되는 5가지를 검토해보자 이래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요 내용이 하나씩 이게 뭔지도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는 캐릭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캐릭터는 그 사람의 신용 기록을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캐피탈.
캐피탈은 수두라고도 하지만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는 자본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재산 능력이 있냐. 재산 능력을 살펴보는 게 캐피탈이고요. 세 번째는 capacity. 우리 학교 갈 때 우리 선생님이 이걸 캐파 이랬어요. 그냥 영어를. capacity. 그러면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얼만큼 그 사람이 갚을 능력, 즉 상환 능력이 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llateral. collateral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담보 능력이 있냐. 이거는 담보 능력이 있냐를 물어보는 게 collateral이고요. 그 다음에 condition. 컨디션이라는 거는 직업이나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얼마나 안정성이 있냐. 직업의 안정성. 잘리거나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데는 아니냐. 이 5가지를 검토해 본다는 얘기, 심사할 때.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점수를 체킹을 할 때 심사 대상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잘 나와요. C로 시작되는 거. 답으로 나오는 게 뭐냐. C로 시작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헷갈릴 만한 C가 답이 2가지가 있어요. 캐시. 그러면 이것도 속아 넘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크레딧. 그럴 때도 있어요. 크레딧. 신용도잖아요. 자, 캐시나 크레딧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사 과정에 5C는 캐릭터, 캐피탈, 커패시티, 컬레터럴, 컨디션. 이 5가지를 가지고 신용 평가를 할 때 신용의 심사 과정의 평가 항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신용불량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감으로도 안 좋고 그 당한 사람은 어때요? 무슨 범죄자 같이 전과자 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신용불량자들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신용불량이라는 명칭을 안 쓰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신용불량자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은행의 대출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출을 못하게 돼 있고 신용이 지금 연체된 사실은 기록이 돼 있지만 신용불량자라고만 안 할 뿐이라는 얘기죠. 이 고객 신용에 대한 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고객 신용 정보를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용 정보 관리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객들의 신용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정확한 파악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요. 신용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수시로 확인해 본다. 두 번째는 개인 정보를 통보해 준다. 가끔씩 내 이름을, 내 주민등록을 도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용해버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해서 개인한테는 통보를 해주고 정확한 파악도 해야 되고 수시로 내 지금 신용에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조회기록도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조회기록 관리. 너무 많은 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처 정보에 많이 떠가지고 나쁜 점수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우범자로. 그래서 고객 신용정보 관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고객 신용 관리 그리고 고객 신용을 사용한 뒤에 관리예요. 즉 사후 관리라고 하죠. 신용 사후 관리. 신용 사후 관리 및 평가. 신용을 썼어요. 자, 쓴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 신용의 사후 관리는 내가 소비자 파산이라든지 또는 신용불량에 걸리지 않게 돼야 되는데 사후 관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래 예방을 해서 안 걸려야 되는데 걸려버렸어요. 이미 신용불량이 됐어요. 근데 빚을 갚으려면 지금 내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빚이 한 3억이다. 5억이다. 억대 연봉자가 3억이라면은 뭐 갚을 능력이 될는지 모르지만 연봉이 한 2,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진 빚이 3억이다. 거의 포기 상태겠죠. 그러면 일할 의욕도 안 나요. 왜? 빚 갚느라고 내가 인생을 뼈골 빠지게 일만 해가지고 빚 갚는데 전념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삶에 의욕이 없어져요. 그럼 무슨 길을 택해야 되냐? 새로운 길을 가게 하려면 이 사람의 빚을 지금 탕감해주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점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이용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비자 파산이라는 게 있어요. 파산 신청을 해.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빚은 그럼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비자 파산은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게 돼요. 이 소비자 파산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 같은 거 볼 때 시험에 응시 자격을 읽어보면 꼭 나옵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험도 못 보게 돼 있어. 어떤 시험이든지. 그래서 이 파산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해서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빚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 길을 가는데 이걸 공적 구제 제도라고 그래요. 근데 사적 구제 제도로 이렇게 법원에서 공적 구제를 하지 않고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그래요. 공적 구제 제도로는 소비자 파산 제도도 있고 개인 회생 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거고,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사적 구제 제도로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걸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를 가지고 그냥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127페이지 보시면 표로 잘 구분이 돼 있어요. 개인 워크아웃제, 개인 회생제, 개인 파산제. 운영을 누가 하냐 보면, 개인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니에요. 사적 구제 제도니까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2002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우리가 흔히 소비자 파산이라고 하는 파산 제도는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법원에서 하고 있고요. 개인 회생 제도는 2004년도에 이 법원에다가 개인 회생 제도를 두었고요. 대상 채권자가 이제 누가 이걸 신청할 수 있느냐, 대상 채권자의 채무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5억 이하로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금융기관에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졌으면 개인 워크아웃이 가능해요. 근데 나는 개인한테 빚을 졌다, 사채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왜? 금융기관이 봐주는 거지,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개인이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은 누가 대상자가 되냐면 과중 채무자인데, 빚이 많아도요, 그 사람의 소득이 일정치 않으면 또 신청을 못해요. 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최저생계비는 집안생활비로 떼어놓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내가 8년 동안 약속하겠다, 그래서 빚을 매달 갚아나가겠다, 그러면 개인 워크아웃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최저생계비만 집에서 쓰고 나머지는 8년 이내에 갚아나가되, 다 못 갚겠죠? 워낙 빚이 많으니까. 못 갚으면 총 그 빚진 거에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탕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 갚아도 돼. 거기까지는 네가 열심히 성실히 변제를 했으니까 3분의 1은 까줄게. 예를 들어서 3억을 빚졌는데 1억은 탕감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2억만 8년 동안은 갚으면 되고. 이게 개인 워크아웃 제도인데, 이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공적 구제 제도로 가는 게 개인 회생 제도와 개인 파산 제도죠. 빚이 5억이면 날라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빚이 나는 5억도 넘어. 이럴 때 사채도 있어, 더군다나. 근데 이 대상 채무자는 파산 원인, 즉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자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개인 파산은 이제 제일 심한 경우죠. 채무 범위가 없어요. 모든 빚에 대해서 해당되는 게 개인 파산이에요. 사채까지도. 즉 법원에서 개인 파산 신청을 냈을 때 파산 선고를 내려주고 법원이 면책결정까지 내려주면 개인 빚도 안 갚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파산 한자는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 그 대신 파산, 소비자 파산을 할 때는요, 파산 선고를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면책결정이 떨어져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파산 선고만 받으면 파산자고, 그래서 빚이 탕감되는 게 아니고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청산 후 그 대신 이 면책결정이 떨어질 때는 청산 절차를 밟아야 돼요. 무슨 청산이냐? 우리 집에 지금 내가 빚쟁인데 우리 집에 재산은 일부 있어요. 이 재산은 다 내놔야 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놓고 이 재산으로 내 빚쟁이들이 조금씩이라도 나눠 가져라. 그게 나의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내놓는 걸 청산 절차라고 그래요. 그 청산을 밟으면,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빚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못 갚는 걸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부터 제로 상태에서 새 출발한다. 이게 소비자 파산 제도죠. 여기서 신용 사용 후에 관리 방법에서는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 제도, 소비자 파산 제도의 차이점하고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거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